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에 대선 출마를 접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는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당을 방문을 하고 느닷없이 오후에 들어갔는데요. 정말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달 이내에 들어간다라고 이 뉴스 브리핑에서 3주 전에 반 총장이 귀국 직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3주를 이렇게 못 견디고 들어가는 걸 보니까요, 제가 반 총장을 조금은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 할 걸 그랬네요. 그럼 저는 왜 그렇게 봤느냐? 반 총장이 결국은 이 관료 출신, 공무원 출신의 한계를 극복을 못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반 총장보다 사실 관료로서는 월등한 능력을 가진 고건 전 총리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대선 행보를 하다가 들어갔고, 정운찬 전 총리도 대선 행보를 하는 듯 했습니다만 출마 못하고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관료 중에 대선에 그래도 3번 도전한 이해창 씨는 물론 본인의 관료적 한계 때문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3번이나 도전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반기문, 고건, 정운찬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이 강력한 나름대로의 정치인 기질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들어올 때부터 제가 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보수 진영에 기반을 둔 후보를 하겠다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그다지 본인을 환영하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새누리당이고 바른정당이고 다 자신을 환영을 하고 중도 진영이고 국민의당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문을 열어 제끼고 도와줄 거라고 착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본인이 들어온 다음에 한 보름간을 극소수만 은밀히 만나고 가끔씩 대외적으로 남을 시켜서 메시지만 내고 은밀히 자신의 신비주의를 좀 가시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오래 갔을 건데요. 한마디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미천을 스스로 다 말과 행동에서 내보여버렸습니다. 물론 언론을 오늘 탓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과 정치인을 탓하기 전에 반 총장은 스스로 대선에 임하는 정신자세, 자기의 정치 철학, 더 나아가서 이 대선 전략,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비전,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가진 게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컨텐츠라고 발표하는 내용 또한 어떤 것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떤 것은 보수적이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컨텐츠의 패러다임조차도 하나로 연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도저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비용 때문에 어떤 당에 입당해야 되겠다. 기자들이 못마땅하긴 해도 기자들을 보는 앞에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실수까지도 했고, 또 본인이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을 때 박연차 금품 수수 의혹이라든지 또 동생들에 관련된, 조카에 관련된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부분, 이것은 저는 치밀하게 기획하지 않아도 대충 기획을 해도 이 정도는 터질 수 있었고, 사실 성한종 회장하고의 관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유병헌 씨하고의 미팅, 또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에서의 노무현 정권의 도와준 부분, 노 정권에서는 이 반 총장을 통해서 자기 정권에 업적을 하려고 했고, 유엔 사무총장을 가는 과정에서 노 정권이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이 되고 난 이후 노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묘소를 참배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남들이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물밑에서 당신을 물심양면으로 금전적으로도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른다라는 말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자기 측근 중에 한 명만 총대를 메고 반기문을 향해서 가미가제로
공격을 해버리면, 노정권이 조금만 망신을 당하면, 뭐 노정권은 과거 10년 전 정권이고 문재인은 그것과 차별화해버리면 반은 죽고 자신은 유효한 경쟁자를 없앨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의 마음에 따라서 반을 언제든지 들르게 할 수 있다. 지금 일부 좌파 매체, 야권 성향 매체들은 반기문 전담팀을 두고 반을 비판했던 전 유엔 감찰부 직원까지도 인터뷰를 하면서 유엔에서의 반에 대한 평가까지도 중계를 하고 있고 반에 대한 세부적 검증에 들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반 총장이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검증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부분이 라고 저는 보고요. 본인은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문의 마음에 따라서 반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선 게임 자체가 문의 페이스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서 언제든지 반을 두들겨 잡을 수 있는 이리와 같은 언론들이 반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반은 여기에서 자신을 막아줄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주변에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반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귀국하자마자 바른정당 정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추가 탈당해서 거기에 모으고 그래서 5, 60명의 의원들로 자기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속에서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반을 도우러 가겠다라는 국회의원들은 다 뒷공무니를 빼고 있고 새누리당에 더 나아가서 반이 제안한 개헌협의체도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다. 과연 반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곧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자, 그나마 저는 보수 진영을 위해서는 반이 일찍 들어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 총장이 3월 초 탄핵 발표가 날 때까지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대권이 상당히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반 총장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면 지지율이 내려가도요, 한 10%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는 더 안 내려갈 겁니다. 중청 지지율이랑 어느 정도 지지율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황교안과 반이 지지율을 양분한 상태에서 유승민은 뭐 남경필 이런 사람들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면서 보수 진영이 대선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질이 멸렬해질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반이 없는 가정 속에서 이 반문 비문 진영이 새로운 어떤 연대 전략을 구사하거나 나눠 먹자고 딱 깨놓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안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만이라도 자기들끼리 대선 후보를 내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 대선 과정에 명확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명확하게 그 과정을 만든 측면에서는 반이 지금 들어간 부분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선 과정은 한국에서 정치 과정이란 그야말로 잡초와 같은 건성 그리고 마키아벨리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는 의지,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대중과 같이 하면서 대중의 삶의 모습들을 체화하고 그걸 말로서 밝힐 수 있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악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끈기도 기본이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한 채 항상 양지에서 반기문 총장이 자기 능력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에 티오가 있었고 아시아의 티오를 가지고 미국은 중국이 되는 걸 반대하고 또 중국은 일본이 되는 걸 반대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약한 나라 중에서 될 수밖에 없는데 어중간한 나라, 거기에서 태국, 한국, 싱가포르이 경쟁을 하다가 태국에서는 쿠데타가 나서 후보였던 외무부 장관이 아웃됐고, 그리고 싱가포르의 전 고척동 총리는 중국계라서 미국이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마땅해도 당시 부시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부 장관을 마땅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은 딴 사람들 말고는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한국이 자신들의 동맹국 출신이니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반 총장은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 부분은 그야말로 한국 사람으로서 영광이고 겸허하게 일을 좀 더 하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더 할 기회였다면 거기에 만족하고요. 대선 근처에는 내 그릇으로는 선거를 해서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비상임 이사국들이 투표를 한 부분이지만 이건 한국의 대선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가끼리의 게임이죠. 솔직히 앉아서 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을 했어야지요. 거기에 더해서 대선을 욕심을 내고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꽃가마를 태워줄 거라 하고 시간이 나와서 한국에 오면 소외된 사람들이나 돌보고 자신의 경험과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성한종 씨하고 어울리고 뭐 유지라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쩌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부터도 못마땅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들어갈 때도 부족한 제가 이런 꿈을 꾼 게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해달라. 앞으로 조용히 잘 살겠다.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여하겠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오늘 말씀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언론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문제고요. 또 인륜적으로 봤을 때 마포에서 여의도로 200평 사무실을 옮겨서 오늘 뭐 스태프들도 몇 명 발표도 하고 어쩌고 이러는 찰나에 측근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TV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는 모습은요. 제가 데자뷰가 생각났습니다. 누구? 안철수요? 안철수 의원 들어갈 때요. 오후 서너 시에 종로경찰서 가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냈습니다. 출마할 거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에 한 8시, 9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사퇴해버렸는데 사무실에서 누구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지시를 받고 갑자기 저렇게 들어가는가? 저는 좀 아는 게 있는데 그건 묻어두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반기문 진보적 보수주의자,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뭐 황당하고 추상적인 새정치라는 개념, 정치 교체라는 개념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거의 쌍둥이라고 할 만큼 판박이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자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설이 지나면 반기문 총장이 들어갈 거다 라고 한 이야기는 당연히 남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나온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식으로 내가 누군데 하고 이 경력을 내세우면서 기득권 엘리트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선 걸쳐에 얼씬거리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 세계의 풍조가 반기득권, 대중들의 정치 기득권에 대한 저항으로 가고 있고 반엘리트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트럼프나 브렉시트, 유럽의 극우 현상을 포퓰리즘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은 그걸 거꾸로 왔습니다. 내가 한국 최고의 엘리트인데 최고의 기득권인데 최고의 유명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너네들이 나를 안 봤더냐? 그러니까 대선 후보 행보를 한다고 가보면 국회의원 선거만 나도 땅바닥에 코를 쳐박고 다녀야 되는데 반이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들어왔을 때는 문재인과 지지율이 비슷해서 반에 대해서 돈도 좀 대고 하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뒷바라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은 빠지게 되고 올 때 갈 데 없는 2류, 3류들만 모여들고 이러면서 결국 문을 닫는 속으로 갔는데요. 대선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특히 문재인 후보에 의한 상대 후보를 선택하거나 상대 후보의 어떤 타이밍 등을 뺏을 수 있는 즉 대선 후보 구도를 문재인 후보가 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반 총장의 조기 낭만은 그나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이요. 후보 경쟁력으로 봐야지 한 사람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카드만 던지면 상대를 완전히 교란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판을 끌고 가겠다. 즉
게임에 뛰는 선수가 게임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공정한 대선 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조기에 반 총장이 낙마한 부분은 매우 국민들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거고요. 치열한 검증이 상호간에 되면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대선 구도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반 총장의 낙마에서 보듯이 제3지대라는 부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뭉치고 그것이 마치 개헌이 만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풍토는 잘못된 것이고 실행되기가 어렵다. 차라리 물과 기름이 만나더라도 권력을 어떻게 나누어 먹겠다고 국민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려면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